안녕하세요. 병리학 수업 1주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주에는 병리학의 개요를 간단히 알아보고 질병을 발생시키는 병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 서론입니다. 네, 서론에는 병리학의 발전 과정, 병리학의 분류, 그리고 병리학과 관련된 기본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학습 목표를 통해서 이번 차시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제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1주차는 병리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요. 병리학의 분류, 그리고 병리학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질병이 발생하는 내인과 외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의 발전 과정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질병 발생 원인이 악마 또는 귀신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담당하는 것은 무당이나 주술사가 하게 되고요. 치료 방법은 주술을 통해서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대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질병의 원인은 신이 내린 벌이라고 보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도 성직자가 담당을 하게 되고 기도로서 이 벌을 거두어 가라고 하게 됩니다. 이 고대시대 중동이나 인도, 중국에서는 경험에 의해서 약물요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식이요법이나 간단한 절개에 의한 외과적 치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 오게 되면 이 시대에는 사회적 배경이 노예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산업도 발달을 하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병리학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이 징후를 객관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 발생의 원인이 인간의 인체는 4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는데 이 체액이 불균형할 때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4가지 체액은 혈액이나 점액, 황색 담즙, 흑색 담즙으로 보았고 이 질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는 액체 병리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액체 병리학설은 19세기까지도 서해양 의학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갈레누스는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 4가지 체액 중에서 혈액의 기능 저하가 큰 원인이다 라고 주장해 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문의 부흥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광학현미경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혈액단은 순환을 볼 수 있었고요. 모세혈관과 적혈구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학이 좀 더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죠. 16세기 초반에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병리학자는 시체해부를 통해서 인체 구조를 책으로 펴내게 되고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병리학자는 모르가니, 피샤, 로키탄스키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모르가니는 병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 장기 병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생전에 700건의 사체를 해부했고 해부학적 연구에 입각한 질병의 위치와 원인을 저술하게 됩니다. 무르가니는 특히나 생전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경과를 사후 병리 해부에 의한 소견과 비교해서 질병의 기전을 연구하고자 하였고요. 레이전이라고 하는 병소라고 보거든요.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가니는 병소에 의해서 임상 증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병리학자는 피샤는 조직병리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가 아닌 인체의 질병 발생 원인을 결합조직이나 뼈, 연골같이 조직 단위로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로키탄스키는 질병 발생의 큰 역할은 혈액 성분에 있다고 주장하는 혈액병리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비류효라고 하는 사람이 병리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비류효는 나중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리학에서 순환장애를 볼 때 혈전이 발생되는 원인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비류효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때도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비료효는 질병이 발생하는 병소를 장기나 조직보다는 세포 단위로 관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인체는 세포로 구성되며 병의 기원은 세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란 병든 세포의 집단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전자현미경이 개발되었죠. 그래서 소기관 병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 염색법도 도입되고 분자생물학이나 유전학적 방법이 도입돼서 유전자와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리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 히포크라테스나 갈레누스가 주장한 액제 병리학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모르가니가 장기병리학설을 주장을 하고, 이어 조직 단위로 질병의 발생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피샤가 조직병리학설을 주장합니다. 로키탄스키는 혈액 성분이 질병 발생과 큰 연관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혈액병리학설을 주장하고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비료의 세포병리학설이 유력하며 질병의 발생 원인을 세포로부터 연구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질병 발생 원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리학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류는 좀 더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간호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임상병리학과 해부병리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는 2002년도에 진단검사의학과 병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병리학인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대상 검체가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 대변, 책 등을 이용해서 질병의 기전과 병인을 연구하게 됩니다. 병리학에서는 생검, 조직검사, 세포검사, 부검 등의 병리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의 진행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리학의 대상 검체는 인체의 생검 제로, 그러니까는 절제 생검이나 흑인 생검 이런 생검을 해서 조직을 떼어내게 되는데 그 조직이나 수술 시에 나온 적절물 그리고 체액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탈락세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질병의 원인을 밝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병리학 관련 기본 개념입니다. 이 용어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검입니다. 바이옵시라고 하고 약어로는 BX라고 씁니다. 병변 부위의 조직 일부를 직접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리 조직학적 검사를 하고요. 병리학과에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임상 진단을 하거나 치료 방침을 확립하게 됩니다. 특히나 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암의 최종 진단을 할 때는 반드시 바이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절제생검, 조직의 일부를 떼어냈다는 뜻이에요. 절제해냈다. 진단정 생검, 생검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죠. 물론 수술했을 때 암 부위를 떼어내는 거는 치료이기도 하지만 그 암 부위 떼어낸 걸 가지고 또 조직 검사를 하죠. 그래서 진단도 하게 됩니다. 침생검은 바늘로 할 수 있어요. 인체 외부에서 인체 내부로 바늘을 꽂아서 그 조직을 떼어내거나 아니면 거기 체액에 있는 거를 흡인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eedle aspiration biopsy, aspiration biopsy 이렇게 얘기합니다. 펀치 생검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피부 병변이 있는 부위에 펀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펀치 떼어내는 거죠. 네, 펀치처럼 떼어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동결절편 생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즌 섹션 바이옵시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는 암 수술이나 이런 수술 환자를 수술실에 보낼 때 처방을 보게 되면 프로틴 섹션 바이옵시 몇 조각을 뗀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술 중에 병소의 일부를 채취해서 마이너스 20도로 급속히 동결합니다. 얼린다는 거죠. 그리고 얼린 것을 절편으로 잘라서 염색하고 판독을 해서 15분 정도 빠른 시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암부위나 전이가 될 위험성이 주변에 림프 결절 같은데 전이 위험성이 있으면 그걸 잘라서 검사실 병리학과로 보내게 되면 병리학과에서 급속 동결 얼려가지고 절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암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죠. 그러면 만약에 암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게 되는 그런 때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조직검사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검사, 사이톨로지라고 하고요. 원래 사이토가 세포란 뜻이고 로지가 학문이란 뜻이죠. 그래서 세포학이라고도 합니다. 탈락세포가 섞인 분비물이나 찰가, 긁어냈다는 뜻이죠. 그 찰가로 얻어진 재료를 도말 염색해서, 도말은 이렇게 바른다는 거죠. 슬라이드에 이렇게 발라서 그거에 염속한 다음에 세포학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목적 아주 중요합니다. 종양세포를 찾아내서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사이톨로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간암이나 이런 환자가 복수가 찼어요. 근데 간암인지 처음엔 몰랐는데 복수가 있어서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복수를 빼고 그거를 검사실로 보냅니다. 물론 최악은 진단검사의학과로 많이 보내지만 그것 중에 일부는 병리학과로 가서 세포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떠돌아다니는 탈락세포를 보고 세포에 종양세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암을 발견할 수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자궁경부 암 조기 발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암검진을 하게 되면 자궁경부 암검사도 하게 되는데요. 자궁경부를 이렇게 긁어내는 도구를 이용해서 긁어내고 그 세포에서 자궁경부의 세포가 이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안세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거기에서 암의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검, 오톱시라고 하죠. 오톱시는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사체를 해부해서 사망 전에 시행한 임상 진단이나 치료의 정당성 여부를 비교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학 드라마나 아니면 범죄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한다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때 들어본 용어가 부검, 오톱시입니다. 다음으로 병리학 관련 용어로는 질병과 질환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질환을 임상에서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병, 디지즈죠. 영어로는 DS,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생물학적 차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체 내에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의학적으로 정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간암이라고 하는 거를 본다고 하면 간이 매끄럽고 말랑말랑한 조직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간암이 되었을 때는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간이 하는 화학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학적으로 완전히 정의되었다라고 하면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일체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개인적 또는 사회 심리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런 질병을 경험한 그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질환, 일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장에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인 병인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에서 질병의 내인, 외인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보는 학문을 에티올로지, 병인이라고 합니다. 질병의 원인은 인체 내부에 있는 체내에 존재하는 것을 내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소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신체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내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인의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이 체외에서 작용하거나 아니면 인체 밖에 있던 질병 원인이 인체 내부로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를 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 발생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죠. 이 호메오는 같다는 뜻이죠. 스타시스는 상태나 또는 정지 또는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체 내부 환경의 물리적이나 또는 화학적 성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다 라는 거죠. 이 항상성이 질병과 관련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점은 항상성이 유지가 돼서 인체 외부나 또는 신체 내부의 변화에 의해서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요인이 작용을 하더라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성이 깨지고 유지되지 못할 때는 질병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한마디로 인체는 병인이 가해져도 반드시 질병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생체의 방어 기전이 승리하면 질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어기구가 파괴돼서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면 질병으로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인과 외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인은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경향,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 그래서 소인이라고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령, 성별, 인종, 유전, 체질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호발하는 질병이 다르다는 거죠. 노인에서 호발하는 질환, 소아에서 호발하는 질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고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경화나 통풍 같은 거는 남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인종에 따라서도 질병 발생이 다른데요. 백인종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멜라노마라고 하는 악성 흑색존 등이 많고요. 유태인은 신경변성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흑인 같은 경우는 벗기증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황인종들은 위암이나 간암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전도 내인인데요. 유전자에 의해서 혈우병이나 생맹, 토순, 페니케톤유증, 겸상적혈구 빈혈증 등과 같이 유전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질은 동양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개인이 가진 신체와 마음의 특징인데요. 비만형, 세신형, 추사형 이런 경우에 질병 발생 위험이 높죠. 그리고 또 사상의학에 의해서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체질에 따라서 질병 발생 부위도 좀 다르다라고 동양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원인으로 외인입니다. 외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요인이나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 요인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기계적 외상, 외부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발생을 하죠. 사고나 이런 거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력에 의한 손상은 인체에 이런 여러 가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런 상처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창 또는 절개창이라고 하는데요. 칼에 날카롭게 잘린 상처를 절개창, 인시전이라고 하죠. 인시저널 운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딪혔을 때 생기는 이런 멍든 상처 같은 것들을 좌상, 컨투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부 조직에 손상이 생기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찰가상 같은 경우는 어브레이전에서 긁힌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스텝 운두는 칼에 찔린 상처를 얘기하죠. 이렇게 그림만 보면 인시전 운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칼에 찔렸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스텝 운두라고 하고요. 열상은 외력에 의해서 찢어진 모든 손상을 라서레이션 운두, 그래서 열상이라고 합니다. 외력에 의해서는 뼈도 손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러진 경우를 골절, 프랙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에 맞은 손상이 있고요. 건샷. 건샷 같은 경우는 들어간 곳과 나온 곳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살펴봐야 되겠고요. 교상은 물린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이트 운두라고 하고, 요건 휴먼 바이트고요. 요즘에는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개에 물린 경우도 많은데 도구 바이트, 뱀에 물려서 오는 경우는 스네이크 바이트 운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리적 요인으로 온도가 있습니다. 고온과 저온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온은 화상이죠. 1도.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홍반이 생기고요. 2도가 되면 짓무르거나 이렇게 수포, 물집이 생기게 되고요. 3도는 이제 진피 이상으로 손상을 입게 되고요. 4도가 되면 근육층까지 완전히 타버리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신경조직도 타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지만 3도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온에 의한 동상 같은 경우는 1도는 똑같이 이렇게 빨갛게 홍반이 있고요. 2도는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3도가 되면 이렇게 개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화상 같은 경우는 화상을 입은 범위죠. 그리고 화상 범위가 50%다 라고 하면 사망률도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리적 원인으로 광선과 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특히나 자외선이죠.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피부암이나 악성 흑색종, 피부암인데 악성인 거죠. 이런 것들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압전류에 감전이 되면 인간은 즉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고압전류가 아니라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110V나 가정용으로 많이 사는 거는 220V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심장을 관통하게 되면 심전도 이상을 일으키게 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입원해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고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방사성도 질병 발생을 일으키죠. 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그래서 돌연별이나 암을 유발한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X선은 이렇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치료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취급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사성에 감수성이 높은 조직이 있습니다. 더 잘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 치료를 할 때 항암제 요법을 하기도 하고 방사선 요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요법을 할 때 그런 암 조직만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감수성이 예민하면 그런 조직은 더 잘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조혈세포나 림프국의 세포죠. 골수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혈구나 아니면 백혈구 속에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식세포, 임신이 안 되고 위장 정막 상피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기계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토한다거나 뭘 잘못 먹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한 기압 변화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잠수부병이라고 하죠. 잠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가는 서서히 올라와서 질소가 잘 흡수되도록 해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제 기체가 혈액 내에 남아있으면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많이 갔는데 수면으로 학생 구조를 위해서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이후에 이 잠수부병에서 좀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고산병은 히말라야처럼 높은 고산지대로 급격하게 적응이 없이 올라가게 되면 폐에 물이 찬다든지 하는 질병이 발생을 하죠. 이런 걸 고산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음파도 고막을 파열한다든지 뇌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요인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한 산과 알칼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접촉 부위의 괴사나 부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흡수돼서 인체 내부에서 중독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산에는 염산이나 질산, 황산 등이 있고요. 알칼리는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물학적 요인은 병원 미생물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생물 시간에도 배우실 거예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펑거스, 프로토조아, 뭐 기타 등등에 의해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양쟁인데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부족하게 되거나 너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와 결핍이 되면 각기병이 발생을 하거나 비타민 B12는 악성 빈혈이죠. 비타민 A가 결핍하면 야맹증, 밤에 잘 못 보는 거죠.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구루병. 그리고 비타민 K는 지혈 과정에 관여하는 그런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됩니다. 지혈이 잘 소화기계에 안 되면 대변 색깔이 까맣게 변해져 흑색변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비타민 과잉이 되면 지용성 비타민 축적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 무기질이죠. 네, 이 무기질이 많거나 적으면 순환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아주 미량의 원소이기는 하지만 철이나 銅, 코발트 같은 게 부족해도 조혈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잘 알다시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 대기오염이 또 주목받는 이유 하나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서 미세한 것이 인체 내부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염증을 일으켜서 전신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 기관지하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폐질환을 유발시키죠. 이런 것들도 질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수은이나 납중독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 물 속에 흘러들어간 이런 중금속들이 미세 플랑크톤이 먹고 그리고 좀 더 큰 물고기가 먹고 참치와 같은 큰 물고기가 먹은 다음에 그 큰 물고기들을 사람이 잡아서 먹게 되면 수은 중독이나 납중독, 카드뮴 중독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병의 내인과 외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구분해서 말로도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병리학의 개요와 병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